FOMC가 끝나고 이제부터가 뭐 11월 증시로 보면 진검승부 아니겠습니까? 예, 시장에 대한 고민들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11월 FOMC 쇼크 수준으로 다가왔는데 아직 시장의 충격은 더 남았나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합니다. 예, 11월 FOMC 결과를 봤고요. 75bp 인상은 기정사실화로 확정이 됐는데 시장은 뭐 이렇게 미국 투자자들은 실망을 한 건가요? 우선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문제였죠. 그러니까 네. FOMC 회의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주식시장 올라갔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회의 문구 자체에 속도 조절 가능성, 우리 이제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뭐 대응할 것이다. 이게 이제 금리 인상 중단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나와서 회의 직후에는 오히려 증시가 올라갔는데 파월 의장이 올해 하반기 이후에 파월이 공식적으로 들어선 자리에서 증시가 올라간 기억이 별로 없잖아요. 네. 굉장히 이제 매파적인, 예전에는 별명이 인둘기였는데 지금 완전히 이제 강한 매로 바뀌었다 이런 평가 받으면서 실제로 금리는 천천히 올리는 쪽. 뭐였다고요? 인둘기. 인둘기, 비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 비둘기라고 그래가지고 인둘기. 예, 네. 예,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좀 발언했던 것 중에서 네. 천천히 올린다까지는 괜찮았는데 더 많이 올릴 거야. 그러니까 당초 그러게. 한 3월 정도 되면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기대였는데 그 이상 올릴 가능성이 열렸고 이렇게 되면서 터미널 금리, 그러니까 미국 연준의 최종 금리가 당초 한 4% 중후반, 그러니까 4.6, 4.7, 요 정도였는데 5% 넘어가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 인상이 더 높아질 것 같다. 이런 어떤 이제 우려가 나왔고요. 특히 이제 중단할 것 같지 않은 듯한 어떤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동안 10월 이후에 좀 올라왔던 거는 금리 인상 3월 중단설 이 기대였는데 이게 올라가 버리면서 이제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내용을 보면 월스트리트 저널 나왔던 기사대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발언했던 게 종합 생각을 해본다라면 금리 12월부터 덜 올릴 거고 대신 이제 터미널 금리 기준 터미널 금리 조금 높이는 쪽으로 이야기할 것 같다라는 거 말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시장이 놀랬던 건 사실 이 이외에 재료가 하나 더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FOMC 회의와 애플 재료가 좀 겹쳐서 빠진 게 아닌가. 네. 애플의 이제 중국 공장 가동 중단되는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3.75 애플의 어떤 주가가 3.75% 정도 빠졌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그동안의 실적 우려, 빅테크 실적 우려를 자극하던 재료가 상쇄시켜줬던 게 애플이었는데 애플이 보루인데 그러네요. 이것까지 무너지면 이게 겹치면서 아마 재료가 더해져서 더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국의 정저우 공장 폭스콘에서 이제 폐쇄했다는 거죠. 예, 노동자들은 이탈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국내에도 LG노텍이나 이렇게 좀 가려고 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렸는데요. 어제 막판에 밀린 거는 FOMC 영향도 있었지만 뭐 애플이 워낙 시총 영향이 크니까 그것도 주가 하락에 좀 녹아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그러면 통화 정책은 12월에 FOMC가 일단 올해는 한 번 더 남은 건데요. 예. 경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직전까지 예상했던 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0.5%포인트 올리는 건 뭐 누구나 지금 예측 가능한 상황이 그렇죠. 되어버렸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0.25, 0.25, 그러니까 이 경로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그러면 이제 5%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 그런데 일단 이제 시장에서 판단하는 거는 11월, 12월 지표 보고서 이제 좀 가늠을 해보자라는 네.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거고 뭐 이거는 그렇죠. 이제 당연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지표가 좀 충돌하는 게 있습니다. 우선 고용 지표는 어제도 나왔지만 너무 좋잖아요. 고용이 탄탄하다라는 거는 임금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전제가 되고 이거는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는데 반대되는 지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는데 그중에 세부 항목 중에서 가격 지수가 상당히 떨어졌거든요. 근데 떨어지는 추세가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 미국 인플레이션 수치하고 비교를 해보면 결국에는 같이 가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뭐 몇 개월 후에는 잡힐 가능성도 같이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니까 지금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금리 올리는 게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자 비용을 증가하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존하고 아마 똑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놀랐다가 다시 그래도 좀 천천히 할 거면서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또 기대도 어우러지면서 이제 반등하고 또 매물 나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경로는 연말 0.5, 내년도에는 0.25로 좀 기존에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 24일 날 열리게 되는데요. 예상은 했던 수준이지만 미국이 4번이나 연속으로 소위 자이언트 스텝을 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의 폭을 얼마나 가져가야 될지가 고민이네요. 예, 사실은 크게 달라질 건 없죠. 왜냐하면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말고는 0.75%포인트 올린 거는 기정사실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달라질 건 없고 다만 이제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높게 나온 게 좀 걸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0.5%포인트 가능성도 열어두긴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최근에 이제 뭐 회사채 문제라든가 그렇죠. 이제 가계부채 문제를 무시하기가 어렵다라는 점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가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 여지를 더 남겨둬야 되거든요. 근데 0.5를 한 번에 올려버리면 추가로 대응할 여지가 별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아마도 0.25를 올리면서 추가 인상할 여지를 충분히 남겨두는 어떤 그런 네. 수순으로 가는 게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하고 1.25%포인트 격차가 나기 때문에 예. 이게 한 1% 정도까지는 용인할 수 있다고 보나 이제 그 지점이 고민인 거고요. 시장에서는 빅스텝 50bp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대표님은 네, 일단 25 올리고 또 다음 추이를 볼 걸로 예측을 하셨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이거는 이제 대외 요인이 아닌 뭐 금리 인상이긴 합니다만 국내 채권 시장이 소위 이제 레고 브랜드 사태가 이제 예. 불거져서 아직 수면 밑에 있다는 생각들인데 흥국생명이 영구채 콜옵션을 연기했다. 이게 사실 뭔지 헷갈려요, 그죠? 영구채도 예. 헷갈리고 콜옵션을 연기했다는 게 뭔지 헷갈리고 파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예, 뭐 회사 이름은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잘 안 밝혔는데 예. 모 금융사 그랬는데 다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요. 예. 영향 좀 분석해 주세요. 우선 이제 영구채라는 거는 이제 원래는 이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받으면 이제 빚이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빚으로 하되 한참 동안 안 갚아도 되는 그러니까 만기가 정말 길고 그냥 이자만 내고도 계속 연장해도 되는 거를 보통 이제 영구채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보통 한 5년 정도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5년 정도 됐을 때 갚아주고 새롭게 영구채 다른 영구채를 받아와가지고 그걸 이제 교체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안 갚게 되면 이제 어떤 형상이 되냐면 금리가 확 뛰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2%다 그러면 금리가 3%, 한 50% 정도 확 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어제 갚아야 돼. 일반적인 경우라면 5년 정도 만기돼서 갚아야 되는데 그걸 갖다 행사하지 않고 그냥 우리 계속 빚 가져갈게요. 이렇게 하고 대신 이자 많이 올려줄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4%대 이자가 6%대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 확실히 흥국생명에 문제가 생기고 다른 보험사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오는데 사실 조금 그렇게 심각하게 볼 사안까지는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흥국생명은 선택할 수도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걸 만약에 갚는다면 지금 회사채 시장에서는 8%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자 8%를 누구 조달하느니 차라리 이걸 갖다 행사하지 않고 그냥 금리 올려주는 게 더 낫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회사 측으로 봐서는 합리적인 판단인데 이제 문제는 정말 어렵구나라는 시그널이 될까 봐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예전에 이제 우리은행 2006년 8년도 이 우리은행 사태하고 좀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하고 좀 경우가 다른 게 그때는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추이에서 이걸 갖다 못 갚다라고 하니까 정말 큰일이 생겼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흥국생명이 선택할 수 있었겠구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당국에서 지금 이것저것 이제 채권 시장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신용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나라 이제 뭐 한전 같은 데서 해외 나가서 채권을 통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약간 경색 분위기가 불거진 건 맞습니다만 어쨌든 당국에서 이걸 갖다가 수입을 해서 채워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계 요인은 되긴 하는데 이제 당장 이렇게 크게 심각하게 터질 정도의 사안으로 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내 회사채 시장은 불안불안하면서 좀 돈을 풀고 막고 심리를 안정시켜 가는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5억 달러 영구채니까 외화 채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걸 불안하게 여길까 봐 걱정인데 그 부분도 적어도 아직까지는 이 문제 정도로 봤을 아직까지는.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일은 아니라고 해석을 해주셨고요. 다행입니다. 네. 또 긍정적인 좀 면을 보면 최근 이제 중국의 리스크, 시진핑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그 돈들이 글로벌 펀드나 이런 쪽에서 이제 이머징 시장의 비중 조절하면서 중국 비중 줄이니까 그 혜택을 우리가 보고 있다. 최근에 외국인 매수 일정 부분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요. 연속성이나 이어질까가 이제 고민인 거죠. 실제로 이제 10월 주식시장 등락폭을 보면 그러니까 중국, 대만, 중국은 한 4% 전후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났고 우리나라는 6% 정도 플러스가 났고 특히 이제 대표적인 종목 시가총액 대만을 예를 들어서 보면 삼성전자하고 TSMC하고 완전히 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TSMC 저게 이제 파란색 선이 삼성전자고 빨간색 선이 TSMC인데 상식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앞에처럼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 10월 이후로 보면은 이제 완전히 갈렸죠. 그나마 이제 최근에 TSMC가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업황만 놓고 보면은 TSMC가 당장은 더 좋잖아요. 더 좋죠. 오히려. 뭐 이론적으로 보면 실적 바닥을 선호하고 실적 피크는 빼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어떤 자금 동향이다라고 봐야 되고 실제로 어제 뭐 기사 봐서는 뭐 글로벌 헤지 펀드에서 중국에 대한 노출을 절반으로 줄였다라는 어떤 외신 기사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 구도가 당장은 이제 깨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어제 이제 특이했던 게 최근에 중국 증시가 올라왔잖아요. 올라오면서 혹시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리가 다 끝나서 이 포지션 이동이 끝난 게 아닌가 이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또 제가 로이터인지 블룸버그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분석 기사가 나왔냐면 최근에 중국 증시를 끌어올리는 거는 중국 내 자금이래요. 네. 예, 중국 내 자금이 2001년도 초반 이후에 최대 자금이 유입이 돼가지고 끌어올리고 있고 그 자금이 들어온 이유가 중국인들은 지금 현재 코로나 제로 정책이 완화될 걸로 믿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틀 연속에서 그 루머가 돌았잖아요. 그렇죠. 예, 어제도 또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을 했어도 심지어는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주 금요일에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또 루머가 돌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내 자금이 들어가서 중국을 올린 거라면 뭐 우리나라 증시로 들어오는 자금의 흐름이 끊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당분간 이 흐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오늘도 보면 미증시가 저렇게 하락을 하고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각 현재 외국인 투자들의 매도가 감지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이 흐름이 단계 끊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게 올해 들어서 외국인 투자들의 매매 경로거든요. 7월 이후에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 차트, 주식 차트로 보면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다가 지금 저점 고점이 높아지는 추세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는 이미 7월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 돼서 현재로서는 좀 당분간 이 기조는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시장이 재미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쉽게 빠지지도 않는 그런 구조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뭘 봐야 되느냐? 그 질문은 뒤로 좀 밀어놓고 이제 11월 사실 이제 초반입니다. 네, 그 이제 중간 선거도 있고 여러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미국 소비자 물가도 봐야 되고 주요한 이벤트들 체크 포인트 좀 알려주시죠. 사실 이제 중간 선거가 이제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 중간 선거 이후에 미증시가 강했던 그런 이제 징크스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중간 선거 전에 이제 외교적으로 상당히 갈등이 될 만한 요소들을 많이 유발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의식하는 그렇죠. 어떤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유연해질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 쪽인데 중국에서 지금 코로나 제로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정치 안 구성으로 봐서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자꾸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증시가 반등하는 조건을 두 가지로 둘 때 하나가 중국 경기 회복이 전제 조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약에 실제 이런 어떤 조치들이 이번 주 다음 주 사이에 이제 나오게 된다라면 이제 시장에서는 좀 기대가 나올 수 있어서 중국 쪽에서 나오는 어떤 내용들을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끝으로는 이제 연준 인사들 발언. 우리가 이제 지표들도 계속 봐야 되지만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연준 인사들 발언인데 FOMC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파월 의장보다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메리 데일리 같은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어떤 발언이 또 전해지면서 파월 의장의 발언을 또 상쇄시켜주는 역할도 계속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당분간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오히려 지표들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제 연준 위원들 가운데 일부 이제 일렬을 횡보해서 가다가 뒤로 좀 다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러나 제롬 파월은 뭐 거기에 동조할 수는 없거든요. 예. 여기서 쉽게 놓으면 안 된다는 건데 다른 의원들이 이제 정치적인 압박도 있고 그죠? 그런 얘기들이 좀 흘러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에 또 11월 10일 날 소비자 물가지 있을 수 있고. 그죠? 예. 네. CPI도 두 번 남았고 고용 네. 이번 주 당장 이제 고용 지표도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것도 이제 중요해졌는데 아마 이번 달 CPI는 생각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고 여전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ISM 제조업 지수의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걸 볼 때는 이번 달은 좀 어렵더라도 다음 달은 떨어질 기대가 있어서 높게 나오는 걸 오히려 또 한 번의 어떤 피크점으로 볼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에는 숫자에 따라서 이전만큼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반등 상승을 대략 많은 분들이 2,300 정도밖에 안 봤거든요. 예. 2,300 한 50, 46인가 48, 2,350 정도까지 갔어요. 그러면 일단 시장 뷰부터 얘기하면 급등할 가능성도 많지는 않지만 급락도 그러면 당분간은 이렇게 횡보 장세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 2,350 정도가 네. 차트에서 보면 20주선 정도 됩니다. 근데 예. 이제 이게 우리가 그렇죠. 되게 돌파가 안 되는 추세죠. 하락 작년도 추세. 8월 이후에 아마 돌파가 안 됐을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그게 좀 막혀 있는 자리라서 이 구간 전후에서 조금 재미없는 장세. 그러니까 예. 지금 재미없는 가운데 2차 전지 같은 종목 장세만 그렇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 대응은 기존에는 이제 반도체 IT, 그다음에 2차 전지가 뜨거웠었잖아요. 예. 어제는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또 11월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어요. 뭐 예. 소비주나 이런 쪽도 좀 봐도 되는지 유망 섹터 얘기해 주세요.
우선 이제 중국 코로나 제로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예. 화장품주라든가 중국 소비 관련주들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뭐 화장품주 이런 것들이 또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아까 이제 말씀드린 반도체, 소부장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어떤 움직임들도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실적 바닥론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비록 주가는 빠지고 있지만 하이닉스가 8만 원 정도 되면 과거 2018년도 바닥에 나왔던 PBR 0.89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 단계에서는 다시 또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기존에 이제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눌렸던 종목들, 자동차라든가 인터넷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좀 움직임은 계속해서 추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말씀 안 하시네. 2차 전지는 지금 보면 명백하게 대장주 같이 불거지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은 뭐 기본적으로 지금은 그러니까 10월 이후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건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매수 강도가 강했던 게 2차 전지인데 아직 이게 풀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2차 전지는 아마 4분기에서는 계속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습니다. 네. PD님이 빨리 끝내라고 하시는데 2차 전지 얘기는 궁금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2차 전지는 뭐 나빠서 뺐다는 것보다는 이제 이미 축을 형성하고 있고 그죠? 예. 다른 쪽을 좀 볼만한 쪽을 얘기를 하신 겁니다. 시황의 해설자들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